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해의 문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부사어입니다. 오늘 부사어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부사어의 자리 바꿈입니다. 부사어 같은 경우는 관형어와 다르게 자리 바꿈이 비교적 유연합니다. 물론 부사어라고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요. 자리 바꿈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관형어는 뒤에 있는 체언을 항상 수식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모습이 이제 말이 안 돼서 비문이 되는데요. 부사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자리 바꿈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문학에서는 도치법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문장 순서를 많이 바꿔서 조금 더 강조의 의미를 주기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예문을 같이 볼게요. 김 선생님께서는 철수를 무척 사랑하셨다. 이 무척이 사랑하셨다라는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라는 거 지금은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순서를 바꿔서 김 선생께서는 무척 철수를 사랑하셨다와 같이 목적어와 부사어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래도 충분히 문장의 의미가 파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예 뒤로 뺄 수가 있어요. 김 선생께서는 철수를 사랑하셨다. 무척. 이렇게라고 하면 무척이 뒤로 빠짐으로써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운이 더 남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분 부사어 같은 경우는 자리 바꿈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는 성분 부사가 아니라 문장 부사입니다. 여기서도 부사어가 자리 바꿈이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이상하게도 철수가 시험에 떨어졌다. 철수가 이상하게도 시험에 떨어졌다. 철수가 시험에 이상하게도 떨어졌다. 철수가 시험에 떨어졌다. 이상하게도. 자, 그래서 이상하게도를 제일 앞에 빼도 되고, 그 다음에 주어와 부사어의 사이에 또 부사어를 넣어도 되고, 철수가 시험에 부사어와 서술어 사이에 또 부사어를 넣어도 되고, 또 가장 마지막에 문장이 종결된 다음에 컴마를 하고 이제 부사어를 넣어도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제 설명만 듣고도 아 그렇구나 라고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부사 중에서 이제 성분 부사 중에서 이제 부정부사가 있는데요. 부정부사는 not, no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있는 서술어의 의미를 not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서술어 앞에서만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이동이 문장 속에서 그 성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그는 밥을 안 먹었다. 이제 여기서 먹다, eat라는 서술어를 이제 부정하는 게 바로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뀌어서 그는 안 밥을 먹었다. 그는 밥을 먹었다. 안. 이런 것들은 이제 비문이 된다. 그래서 부정문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술어 앞에서 써야 된다. 또 한 가지만 하나 더 볼게요. 그가 그림을 잘 그린다. 여기서 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잘 그림을 그린다. 그가 그림을 그린다. 잘. 이 같은 경우는요. 성분 부사 중에서도 자리 이동이 불가능한 예입니다. 이런 것들의 다른 예로는 뭐 잘도 있지만 좀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사어가 자리 바꿈이 되지 않은 경우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새 만년필을 잃었다. 아주 내가 새 만년필을 잃었다. 내가 새 아주 만년필을 잃었다. 밑에 있는 두 문장은 비문이 되고 첫 번째 문장만 이제 문장이 매끄럽게 가는데요. 부사어가 이제 뒤에 있는 새 만년필 같은 경우는 관형어잖아요. 이제 관형어나 체언이나 뭐 다른 부사어를 이제 특수하게 이제 한정할 때는 자리 바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부사어의 원래 기능은 서술어를 꾸미는 건데 이 기능이 좀 더 확장돼서 뭐 관형어라던가 체언을 꾸밀 때 또 부사어를 꾸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문장의 이동이 조금 문장 안에서의 성분 이동이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한번 추가해서 심화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는요, 또 관양어가 체언이랑 함께 쓰여야 되는 것과 다르게 단독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눈이 많이 왔지요? 아니,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단독으로 문장에서 쓸 수 있다는 점도 이제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필수적 부사어예요. 이 필수적 부사어는 시험 문제로도 아주 잘 나오고, 또 처음 들었을 때는 이 필수적 부사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도 이제 부사어의 특징에 관련시켜서 여기서 한번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필수적 부사어에서 이제 필수 같은 경우는요,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다는 거. 이런 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수의적이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수의적은 이제 생략이 가능한 건데 필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어의 원래 부사의 원래 기능이 이제 수의적 성분 또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필수적 부사어예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사어면 생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필수적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절대 생략할 수 없는 필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구나. 자, 예시를 볼게요. 나는 영철이를 동생으로 삼았다. 이것은 가짜인데 진짜와 똑같군요. 김구는 무역회사에 다닌다. 이 화분을 식탁 위에 놓아라. 그가 너에게도 선물을 주더냐? 라는 문장에서 이 많은 문장에서 부사어를 찾으면요. 동생으로, 진짜와, 무역회사에, 식탁 위에, 자, 위에, 그 다음에 너에게도. 자, 이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조사, 부사격 조사, 으로, 와, 에게도 이런 것들이 붙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생략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영철이를 삼았다. 이것은 가짜인데 똑같군요. 김구는 다닌다. 어때요? 문장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고 이제 삼다 같은 경우는 보면 나는이라는 주어가 우선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삼았다라는 서술어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 삼다는요. 누구를 누구로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도 필요로 하고 부사어도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같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같다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안 돼요. 뭐와 같다라는 그 비교의 기준이 되는 부사어가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같다는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 또 와, 가를 부사어를 꼭 필수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자리를 필요로 하면 세 자리 서술어, 두 자리를 필요로 하면 두 자리 서술어, 한 자리를 필요로 하면 한 자리는 당연히 주어겠죠. 이런 자동사 같은 거. 그 다음 형용사 같은 거는 이제 한 자리 서술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필수적 부사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왜 필수적 부사어는 보호라고 부르지 않나요? 꼭 필요한 성분이니까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데요. 보호는 학교 문법에서 보호는요.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가 붙은 것만 이제 보호로 봅니다. 으로라던가 에라던가 에게도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필수적 부사어로 쓰일 때도 있지만 그냥 부사어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호로 얘기를 하면 복격조사가 다 돼버리기 때문에 문법책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생략할 수 없는 성분에서 이 가가 붙으면 보호다.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없는 성분에서 으로라던가 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 필수적 부사어다. 이 점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제 부사어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